시아버지? 뭐가 대수야? 빚만 남기고 집 한 채도 안 남긴 남자한테 왜 우리 집에서 제사를 지내냐고. 짝. 세상이 멈춘 듯 했다. 왼쪽 뺨에서 시작된 뜨거운 열기가 순식간에 얼굴 전체로 번져나갔다. 귀 안에서 삐 하는 이명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내가 지금 맞은 건가? 70평생. 가난해서 배는 골았어도 누구에게 손찌검 한 번 당해본 적 없는 나였다. 그런데 지금 며느리에게 뺨을 맞았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발바닥에 닿는 거실 바닥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아무리 보일러를 틀어도 며느리의 취향대로 깔린 매끄러운 대리석 바닥은 내 낡은 양말 사이로 냉기를 끊임없이 올려보냈다. 나는 도마 위에서 소리 없이 칼질을 했다. 달그락. 접시가 부딪히는 소리조차 죄스러워 숨을 죽여야 하는 곳. 이곳은 내 아들의 집이자 내가 철저히 이방인으로 머무는 공간이었다. 저녁 메뉴는 며칠 전 남편의 제사상에 올렸던 나물과 전이었다. 버리기엔 아까워 다시 볶고 지져내며 나는 혹여나 기름 냄새가 며느리의 비싼 소파에 배어들까봐 부엌 환풍기를 가장 센 단으로 돌렸다. 윙윙거리는 환풍기 소리가 내 가슴 속에서 우는 바람 소리 같았다. 다녀왔습니다. 도어락이 풀리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며느리가 들어왔다. 현관에 벗어둔 구두굽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다. 나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급히 문질러 닦으며 허리를 굽혔다. 왔니? 날이 춥지. 내 인사는 허공에서 흩어졌다. 며느리는 나를 본체만 채하며 핸드백을 소파 위에 툭 던져 놓았다.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고 입술은 무엇이 그리 불만인지 삐죽 튀어나와 있었다. 뛰어들어온 아들 성재는 축 처진 어깨로 에게 눈인사만 건넨 채 안방으로 숨어들듯 들어가 버렸다. 식탁 위에 밥상이 차려졌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잡곡밥과 내가 정성껏 다시 데운 나물 반찬들. 하지만 식탁에 앉은 며느리의 시선은 음식에 닿자마자 싸늘하게 식어버렸다. 젓가락으로 시금치 나물을 툭 건드리더니 이내 밥그릇 옆으로 밀어버린다. 어머니, 나직하지만 가시가 돋친 목소리였다. 나는 쥐고 있던 숟가락을 멈췄다. 이거 또 그 제사 음식이에요? 아, 아직 많이 남아서 버리면 아깝잖니. 내가 간을 다시 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냉장고에 냄새 배는 거 싫다고. 그리고 밖에서 일하고 온 사람한테 며칠 묵은 귀신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목구멍으로 넘어가려던 밥알이 모래알처럼 까끌거렸다. 귀신밥이라니. 내 시아버지, 우리 성재를 의사로 만들기 위해 평생 등골이 휘도록 일하다가 가신 분의 밥상이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지만 나는 꾹 눌러 삼켰다. 이 집에서 나는 얹혀 사는 늙은이일 뿐이니까. 미안하다. 내일은 새 반찬 하마. 그냥 좀 먹어주려무나. 나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다. 그때였다. 며느리가 벌떡 일어나더니 식탁 위에 나물 접시를 싱크대 개수통에 쏟아버렸다. 와르르. 정성껏 무친 시금치와 고사리가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처박히는 소리가 내 심장을 찢는 것 같았다. 그만 좀 하세요. 진짜 공상 맞아서 못 봐주겠네. 그녀의 고성이 거실을 울렸다. 안방문이 열리고 아들 성재가 놀란 눈으로 뛰어나왔다. 하지만 나는 아들을 볼 겨를이 없었다. 모멸감.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내 인생이 저 쓰레기통에 처박힌 나물 쪼가리처럼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나도 모르게 떨리는 입술을 떼었다. 너 말을 참 함부로 하는구나. 아무리 그래도 시아버지가 드셨던 음식인데 그 말이 뇌관을 건드린 것일까? 며느리가 획 돌아섰다. 그녀의 눈에 서린 것은 경멸. 그 이상이었다. 시아버지, 그게 뭐 대수예요? 집 한 채도 없이
빚만 남기고 간 양반 제사를 왜 내 집에서 지내냐고요. 뭐시라? 솔직히 말해봐요. 어머니 지금 가진 거 뭐 있어요? 쥐뿔도 없는 주제에 얹혀 살면 눈치라도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순간 멍해졌다. 말의 내용보다 그 표독스러운 눈빛에 압도되어 숨이 쉬어지질 않았다. 그때 허공을 가르는 파열음이 들렸다. 짝! 세상이 멈춘 듯 했다. 왼쪽 뺨에서 시작된 뜨거운 열기가 순식간에 얼굴 전체로 번져나갔다. 귀 안에서 삐 하는 이명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내가 지금 맞은 건가? 70평생. 가난해서 배는 골았어도 누구에게 손찌검 한 번 당해본 적 없는 나였다. 그런데 지금 며느리에게 뺨을 맞았다. 고개가 돌아간 채 나는 천천히 시선을 돌렸다. 떨리는 내 눈동자가 찾은 것은 며느리가 아니었다. 식탁 맞은편에 서 있는 내 아들, 성재였다. 엄마가 며느리에게 뺨을 맞은 이 기막힌 순간, 아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아들은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어머니의 붉게 달아오른 뺨을 보지 않으려는 듯, 겁에 질린 듯, 아니면 비겁하게도 못 본 척하려는 듯. 그는 시선을 거실 벽지의 문의 어딘가에 고정하고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 순간 뺨의 통증보다 더 끔찍한 통증이 가슴 정중앙을 관통했다. 내 뼈와 살을 깎아 키운 아들이 나를 외면했다. 나를 지켜주지 않았다. 그 침묵이야말로 나를 2번 죽이는 가장 잔인한 폭력이었다. 그래. 내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바싹 마른 낙엽처럼 바스락거렸다. 없는 놈이 죄인이지.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식탁을 짚은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며느리는 여전히 씩씩거리며 나를 노려보고 있었고 아들은 끝내 내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더 이상 이곳에 서 있을 수 없었다. 내 영혼이 발가벗겨진 채 난도질당하는 기분이었다. 도망치듯 작은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다. 등을 문에 기대고 주저앉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렸다. 어두운 방 안, 창문 틈으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스며들었다. 나는 떨리는 손을 들어 화끈거리는 뺨을 만져보았다. 뜨거웠다. 하지만 내 심장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거울 속에 비친 늙은 여자가 나를 쳐다보았다. 초라한 머리칼, 깊게 패인 주름. 그리고 선명하게 부어오른 5 손가락 자국. 이것이 내 인생의 성적표인가. 집 한 채 없이 아들 집에 얹혀 살며 죽은 남편의 제사 음식 하나 마음대로 못 먹이는 늙은이. 여보, 보고 있어요? 사진 속 남편은 말없이 웃고만 있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슬픔은 사치였다. 지금 내 안을 채우는 것은 슬픔이 아니라 천길 낭떠러지 앞에 홀로 서 있는 듯한 서늘한 공포와 지독한 고독뿐이었다. 그때 방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은 서류 가방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이사 올 때 짐이 된다며 며느리가 버리라고 했던 남편이 평생 들고 다니던 그 가죽 가방이었다. 무엇에 홀린 듯 나는 기어가듯 그 가방 앞으로 다가갔다.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은 가죽 가방에서는 퀴퀴한 곰팡내와 함께 희미한 남편의 냄새가 났다. 생전 그가 즐겨 피우던 담배 냄새. 그리고 고단한 가장의 등에서 나던 땀 냄새가 섞인 비릿하고도 그리운 냄새였다. 며느리는 이사 올 때 저런 쓰레기를 왜 들고 오냐며 타박했지만 나는 차마 버릴 수가 없었다. 평생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서류 뭉치를 넣고 다니던 남편의 유일한 분신이었으니까. 나는 무릎을 꿇고 앉아 떨리는 손으로 가방의 지퍼를 잡았다. 녹이 슬었는지 뻑뻑했다. 힘을 주어 당기자 찍 하는 거친 소리가 고요한 방 안을 갈랐다. 마치 내 찢어진 마음을 대변하는 듯한 소리였다. 가방 안은 어지러웠다. 유효기간이 지난 영수증들, 달아빠진 볼펜, 그리고 오래된 수첩 하나. 나는 허탈한 웃음을 흘렸다.
뭘 기대한 것일까?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위해 도깨비 방망이라도 남겨두었길 바란 걸까? 뺨을 맞고 쫓겨나듯 들어온 방에서 고작 죽은 이의 냄새나 맡고 있는 내 처지가 한심해 눈물이 핑 돌았다. 가방을 닫으려던 찰나였다. 가방 바닥 깔창 아래 무언가 두툼한 것이 손끝에 걸렸다.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다. 누런 서류 봉투였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남편은 생전에 중요한 것은 꼭 깊숙한 곳에 숨기는 버릇이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냈다. 겉면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지만 봉투 입구는 단단히 밀봉되어 있었다. 봉투를 뜯는 손이 심하게 떨렸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내용물이 쏟아져 나왔다. 빛바랜 계약서 몇 장, 그리고 꼬깃꼬깃 접힌 편지 한 통. 나는 계약서를 먼저 집어들었다. 깨알 같은 글씨들이 눈앞에서 춤을 췄다. 노안이 온 눈을 비비며 천천히 글자를 읽어 내려갔다. 바이오 벤처 투자 약정서, 주식 보관증, 병원 설립 자금 대여 계약서. 숨이 턱 막혔다. 숫자들, 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영들이 뜻도 없이 이어져 있었다. 이게 다 무엇이란 말인가? 남편은 평생 월급쟁이로만 살았는데 언제 이런 투자를 했단 말인가? 그때 계약서 뭉치 사이에서 툭 하고 떨어진 작은 메모지가 보였다. 남편의 삐뚤빼뚤한 글씨체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집어들었다. 경호가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없겠지. 첫 문장을 읽자마자 눈물이 툭 종이 위로 떨어져 글씨를 번지게 했다. 평생 고생만 시켜서 미안해. 성재 녀석 의사 만든다고 우리 노후 자금까지 다 털어넣었잖아. 당신, 나 죽고 나면 빈털털이라고 무시당할까봐 내가 10년 전부터 조금씩 모아둔 거야. 목구멍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치밀어 올랐다. 그때 친구놈이 권했던 벤처 주식인데 이게 꽤 될 거야. 그리고 성재병원 차릴 때 사돈댁이랑 쓴 계약서 원본도 여기 넣어둔다. 혹시라도 나중에 사돈댁이 딴소리하면 이걸 보여줘. 당신 절대 기죽지 마. 집 한 채 없어도 당신은 내 아내고 이 집안의 기둥이야. 당당하게 살아. 사랑해. 흐흐. 여보. 나는 편지를 가슴에 끌어안고 엎드려 오열했다. 소리가 새어나갈까 봐 이불을 입에 물고 짐승처럼 울었다. 남편은 알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이 떠나고 나면 늙고 힘없는 내가 짐짝 취급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 낡은 가방 속에 나를 지켜줄 칼과 방패를 숨겨놓고 떠난 것이다. 당당하게 살아. 당당하게.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했다. 나는 눈물을 닦고 다시 서류들을 살펴보았다. 김덕수 영감이 회계사였다고 했지. 내일 당장 그에게 이 서류들이 정확히 무엇인지 물어봐야 했다. 하지만 직감으로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이것은 내 무너진 존엄을 다시 세워줄 기둥이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며느리의 짜증 섞인 목소리와 TV 소리가 들려왔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소리가 나를 옥죄는 감옥의 창살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나는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고 가방 깊숙한 곳에 숨겼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뺨에 난 붉은 손자국은 여전히 선명했다. 하지만 그 손자국 위로 덮쳐 보이는 내 눈동자는 더 이상 죽은 물고기의 눈이 아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붉게 부어오른 뺨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쓰라렸다. 하지만 그 쓰라림이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낮게 중얼거리는 내 목소리는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집 한 채 없는 주제라고? 쥐뿔도 없는 늙은이라고? 아니, 나는 박민수의 아내 박경옥이다. 그리고 이제 내 손에는 남편이 남겨준 대답이 들려있다. 나는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밤은 깊었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이제 막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복순이를 만나야겠다. 혼자서는 힘들겠지만 우리 셋이라면, 그래, 셋이라면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낡은 가방을 굳게 닫았다. 그 찌익하는 지퍼 소리가 이번에는 전투를 알리는 신호탄처럼 들렸다. 이른 아침, 나는 도망치듯 아들 집을 빠져나왔다. 품에는 남편의 낡은 서류 가방을 낯이 갓난아이처럼 소중하게 껴안은 채였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영락없는 초라한 노파였지만 가방을 쥔 소나기에는 핏기가 돌 만큼 힘이 들어가 있었다. 내가 향한 곳은 동네 어귀에 있는 낡은 경로당이었다. 오전 10시. 아직 노인들이 모여들기 전인 그곳은 썰렁했다. 나는 구석진 방으로 들어가 내 유일한 친구, 곡순이와 전직 회계사였던 김덕수, 영감을 불렀다. 내 떨리는 목소리에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두 사람은 하던 일을 팽개치고 한달음에 달려왔다. 경호가, 무슨 일이야? 얼굴이 반쪽이 됐어. 복순이는 들어오자마자 내 손을 잡아 문질렀다. 거칠고 투박한 손바닥의 온기가 얼어붙은 내 마음을 녹이는 것 같아 울컥 눈물이 솟았다. 김 영감은 말없이 내 맞은편에 앉아 안경을 고쳤었다. 그의 눈빛은 늙었어도 여전히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말없이 가방을 열었다. 누런 서류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낡은 탁자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김 영감의 시선이 서류 뭉치에 꽂혔다. 그는 침을 묻혀가며 종이를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다. 사각, 사각. 정적 속에서 종이 넘기는 소리만이 강 안을 가득 채웠다. 그 소리가 마치 내 운명을 판가름하는 판사의 망치 소리처럼 묵직하게 들렸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종이 뭉치를 다 훑어본 김 영감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안경을 벗었다. 그는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박 여사, 이거 알고 있었소?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저었다. 몰랐습니다. 그이가 죽기 전에 몰래 모아둔 것 같아요. 박 선생, 그 양반 참 지독하게 사랑했구먼. 김 영감은 계약서 한 장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다. 이건 단순한 주식이 아니야. 이 벤처 기업 얼마 전에 상장 심사 통과했다는 뉴스 내가 봤소. 지금 가치로 따지면 박 여사가 상상하는 거 이상일 거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게 아니야. 그는 다른 서류를 내밀었다. 병원 설립 자금 대여 및 경영 위탁 계약서. 복잡한 환자들이 난무하는 그 종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는 알지 못했다. 이게 사돈댁이랑 쓴 계약서요. 아주 악질적인 노비 문서지. 겉으로는 아들 이름으로 병원을 차려준 척했지만 실상은 사돈네 회사 명의로 모든 걸 귀속시키고 아들은 그냥 월급쟁이 의사로 고용해둔 거야. 언제든 쫓아낼 수 있게 말이오. 눈앞이 캄캄해졌다. 성재가 내 아들이 병원장이 아니라 그저 며느리 집안의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단 말인가. 그제야 이해가 갔다. 왜 아들이 며느리 앞에서 그토록 길을 펴지 못했는지. 왜 제 어미가 뺨을 맞는데도 고개를 돌려야만 했는지. 그 아이도 인질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박 선생이 여기 안전장치를 걸어놨어. 사돈이 투자받을 때 박 선생 이름으로 보증을 섰는데 그 조건으로 병원 지분의 30%를 박경옥에게 양도한다는 이면 합의서가 여기 있네. 공증까지 다 받아놓고 말이야.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남편은 알고 있었다. 사돈네가 언젠가 우리를 토사구팽할 것이라는 걸. 그래서 내게 목줄을 쥐어주고 간 것이다. 이것만 있으면, 그래, 이것만 있으면 며느리의 콧대를 꺾는 건 일도 아니었다. 그때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복순이가 내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내 왼쪽 뺨에 머물렀다. 화장으로 가렸지만
희미하게 남은 붉은 손자국을 그녀가 놓칠 리 없었다. 경호가, 너 얼굴이 왜 이래? 나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아니야. 부엌일하다가 좀 부딪혔어. 거짓말 마. 부딪힌 자국이랑 손자국도 구분 못할까봐? 복순이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단박에 알아차렸다. 같은 며느리로서, 같은 시어머니로서 겪어온 세월이 있기에 알 수 있는 직감이었다. 그년이 때렸니? 나는 대답 대신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툭 탁자 위로 떨어졌다. 복순이가 와락 나를 끌어안았다. 쉰내 나는 그녀의 품에서 믹스커피 냄새와 파스 냄새가 났다. 그 익숙하고 촌스러운 냄새가 사무치게 고마웠다. 미친년, 천벌받을 년,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대. 복순이는 나보다 더 서럽게 울어주었다. 그녀의 눈물 젖은 욕설이 내 가슴 속에 맺힌 응어리를 하나둘씩 터뜨려 주었다. 김 영감도 혀를 차며 주먹을 꽉 쥐었다. 박 여사, 이건 전쟁이오.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내가 늙은이 오지랖이라 욕해도 좋소. 이 서류들 법적으로 효력 있게 만드는 건 내가 돕니다. 내 회계사 자격증 10년 만에 장롱에서 꺼내보지. 복순이도 눈물을 닦으며 내 손을 꽉 잡았다. 나도 도울게. 그년 내 집구석. 내가 시장통 정보통인 거 알지? 사돈네 회사 평판이 어떤지, 뒤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싹 다 캐올게. 식당 설거지하면서 주워듣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데. 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늙고 병들고 초라한 우리들. 세상은 우리를 뒷방 늙은이라 부르며 투명 인간 취급했다. 하지만 지금 이 좁은 경로당 방 안에서 우리는 그 어떤 군대보다 단단한 벽을 쌓고 있었다. 굽은 등들이 서로를 기대어 만들어낸 무너지지 않는 성벽이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나는 남편의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다. 이제 이 가방은 남편의 유산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세 사람의 희망이 되었다. 창밖으로 흐린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나는 김 영감이 타준 달달한 믹스커피를 한 모금 들이켰다. 스디슨 내 인생에 처음으로 찾아온 달콤하고 뜨거운 반격의 맛이었다. 전쟁 준비는 끝났다. 이제 저 차가운 대리석 바닥의 집으로 돌아가 내 자리를 되찾을 시간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가장 먼저 남편의 서류, 가방을 장롱 깊숙한 곳, 겨울 이불들 사이에 파묻었다. 마치 지뢰를 매설하듯 신중하고 은밀한 손길이었다. 그리고는 태연하게 앞치마를 둘렀다.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 6시였다. 거실에서는 며느리가 틀어놓은 TV 소리가 시끄럽게 울리고 있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터져나오는 웃음소리가 이 집의 냉랭한 공기와 섞이지 못하고 겉돌았다. 나는 다림질판을 펴고 아들의 와이셔츠를 다리기 시작했다. 칙! 뜨거운 스팀이 뿜어져 나올 때마다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도 조금씩 새어나오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입을 꾹 다물었다. 김 영감님이 말했다. 법원 등기가 도착할 때까지는 절대 들키면 안 됩니다. 나는 첩보원이라도 된 듯 빳빳하게 날이 선 와이셔츠 깃을 매만지며 때를 기다렸다. 어머니, 오늘따라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소파에 누워 귤을 까먹던 며느리가 힐끔 나를 쳐다보며 물었다. 그 말투에는 묘한 비아냥이 섞여 있었다. 며칠 전 뺨을 때린 일은 까맣게 잊은 사람처럼, 혹은 내가 감히 어쩔 거냐는 듯한 뻔뻔함이었다. 나는 다리미를 내려놓고 천천히 그녀를 응시했다. 조용하다니, 할 일이 많아서 그렇다. 아니, 뭐, 평소에는 한숨도 푹푹 쉬시고 아픈 티도 내시더니 오늘은 쌩쌩하시네. 진작 그렇게 좀 하시지. 그녀는 코웃음을 치며 다시 TV로 시선을 돌렸다.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벌렁거리고 손이 떨렸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녀의 저 오만함이
저 콧대 높은 목소리가 불쌍하게 느껴졌다. 곧 들이닥칠 태풍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귤 껍질이나 까고 있는 꼴이라니. 다녀왔습니다. 아들 성재가 퇴근했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내 눈치를 살폈다. 죄책감 때문인지 아니면 또 시끄러운 일이 생길까 두려운 것인지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아들의 와이셔츠를 받아들며 평소보다 조금 더 힘주어 말했다. 밥 먹자. 다 차렸다. 식탁 위에는 갓 지은 밥과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가 올라왔다. 평소라면 나는 부엌 한 구석에 서서 그들이 먹는 것을 지켜보거나 나중에 남은 반찬에 물을 말아 먹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나는 식탁 정중앙 가장자리에 내 밥그릇과 수저를 놓았다. 그것도 아주 소리가 크게 나도록. 달그락 식탁에 앉으려던 며느리의 동작이 멈칫했다. 아들도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이 집의 투명 인간이 감히 상석을 차지하고 앉았으니까. 어머니, 지금 거기 앉으신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하이톤으로 올라갔다. 왜? 내가 내 아들 집 식탁에 앉는데 허락이라도 받아야 하니? 아니, 그게 아니라 거긴 성재 씨 자리잖아요. 그리고 어머니는 보통 뭐 서서 먹으라고? 아니면 다 식은 찌꺼기나 먹으라고? 내 목소리는 높지 않았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서늘한 기운의 며느리는 입을 다물었다. 나는 숟가락을 들어 된장찌개를 떴다. 후루룩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뱃속이 든든해졌다. 나는 밥 위에 김치를 척 얹으며 맞은편에 앉은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성재야, 밥 먹어라. 식겠다. 아들은 쭈뼛거리며 숟가락을 들었지만 며느리는 기가 차다는 표정으로 팔짱을 낀 채 나를 노려보았다. 진짜 노망나셨나? 어머니, 며칠 전 일 잊으셨어요? 주제 파악 좀 하시라니까요. 이 집, 제 명의예요. 제가 나가라고 하면 당장 나가셔야 한다고요. 주제, 파악. 그 단어가 내 귓가를 때렸지만 나는 밥알을 꼭꼭 씹어 삼켰다. 그리고 천천히 물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다. 그래, 내 명의지. 내 아버지 돈으로 산 집이니까. 알면서 왜 이러세요? 그런데 말이다. 세상 일이라는 게 참 우습지. 내 것인 줄 알았던 게 하루아침에 남의 것이 되기도 하고 빈털터리인 줄 알았던 사람이 주인이 되기도 하거든.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세요? 나는 며느리를 향해 처음으로 입꼬리를 올려 웃어 보였다. 비릿하고 차가운 미소였다. 그 웃음에 며느리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그녀의 눈빛을 스치고 지나갔다. 궁금하면 기다려 보렴. 곧 알게 될 테니까. 정적. 그 순간 식탁 위에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조차 나지 않는 완벽한 고요가 흘렀다.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밥알을 세고 있었고 며느리는 불그락푸르락한 얼굴로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폭풍 전야. 지금 이 고요함은 곧 들이닥칠 거대한 파도를 위한 마지막 숨고르기였다. 그때였다. 정적을 깨고 현관 초인종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딩동. 이 시간에 누구야? 며느리가 신경질적으로 의자를 밀고 일어났다. 나는 밥그릇을 비우고 숭늉을 들이켰다. 직감했다. 올 것이 왔구나. 인터폰 화면을 확인한 며느리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다. 네? 법원이요, 등기. 그녀가 현관문을 열고 받아든 것은 하얀 봉투였다. 봉투 겉면에 적힌 서울가정법원과 내용 증명이라는 붉은 글씨가 내 눈에도 선명하게 보였다. 며느리는 봉투를 뜯으며 걸어 들어오다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섰다. 종이를 읽어 내려가는 그녀의 손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다. 이게 뭐야? 그녀의 시선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게로 향했다. 공포와 경악으로 물든 그 눈동자를 마주하며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아주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밥 다 먹었으면 치워라. 나는 이제 설거지 안 한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으로 걸어 들어갔다. 등 뒤에서 어머니 하고 비명처럼 소리치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내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소장이 접수되고 일주일 후 집 안의 공기는 마치 시한폭탄이 째깍거리는 화약고 같았다. 며느리는 더 이상 내게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대신 하루 종일 안절부절 못하며 베란다를 서성였고 쉴 새 없이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대며 손톱을 물어뜯었다. 그녀의 오만했던 등 뒤에는 이제 초조함이라는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찾아왔다. 며느리의 친정아버지이자 거대 기업 대원산업의 회장인 박갓사돈이었다. 성재가 결혼할 때 딱 한 번 보고 그 뒤로는 명절에도 코빼기 한 번 비치지 않았던 그가 내 아들의 좁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수행원 2명이 현관을 지키고 서서 위압감을 조성했다. 박 여사님, 오랜만입니다. 사돈은 다리를 꼬고 앉아 탁자 위에 두툼한 봉투 하나를 툭 던졌다. 묵직한 소리가 났다. 굳이 열어보지 않아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돈이었다. 그것도 평생 내가 만져보지도 못했을 거액일 것이다. 저희 애가 철없이 군 건 사과드리죠. 하지만 가족끼리 소송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사위 얼굴 봐서라도 없던 일로 하시죠. 이 정도면 섭섭지 않게 넣었습니다. 그의 말투는 사과가 아니라 거래였다. 시장에서 물건값을 흥정하듯 내 뺨을 때린 값과 아들을 의외처럼 부린 값을 이 봉투 하나로 퉁치겠다는 심산이었다. 나는 식탁 의자에 꼿꼿이 앉아 봉투를 내려다보았다. 이상하게도 그 돈이 탐스럽기는커녕 너느리가 버린 음식물 쓰레기보다 더 비릿하게 느껴졌다. 돈이라 내가 낮게 읊조리자 사돈은 입꼬리를 올리며 여유롭게 웃었다. 부족합니까? 원하시면 더 드릴 수도 있습니다. 노후에 편하게 여행이나 다니시고 좋은 요양원 들어가시기에 충분할 텐데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응시했다. 사돈 어른, 사람은 늙으면 눈이 침침해지지만 마음의 눈은 더 밝아지는 법입니다. 내 뺨 한 대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내 아들의 인생과 내 남편의 유지를 팔기엔 이 종이 쪼가리가 너무 가볍네요. 사돈의 표정이 순식간에 딱딱하게 굳었다. 뭐요? 종이 쪼가리? 가져가세요. 그리고 법정에서 봅시다. 내 변호사가 기다릴 겁니다. 모욕을 당한 듯 사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그는 거칠게 소파를 치며 일어났다. 그러자 구석에 서 있던 내 아들 성재를 향해 손가락질을 해댔다. 자네, 어머니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건가? 이 소송 계속하면 자네 병원 당장 문 닫게 할 수도 있어. 자네 의사 면허만 있으면 뭐하나? 빚더미에 앉아서 길바닥에 앉고 싶나? 협박. 가장 치졸한 방법이었다. 성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들은 파들파들 떨며 내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제발요. 장인어른 말씀대로 해요. 저 무서워요. 병원 망하면 저 진짜 끝이에요. 아들의 애원. 그 비겁하고도 가련한 목소리가 내 가슴을 후벼 팠다. 며느리는 그제야 기세가 등등해져서 거봐요. 아들 죽는 꼴 보고 싶으세요? 하며 소리쳤다. 나는 떨고 있는 아들의 어깨를 잡았다. 앙상하게 마른 어깨였다. 이 아이는 지금까지 의사 가운을 입은 허수아비로 살아온 것이다. 성재야, 고개 들어라.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병원 문 닫는 게 무섭니? 아니면 평생 저 사람들의 꼭두각시로 살다가 버려지는 게 더 무섭니? 내 아비가 왜 그 서류를 남겼겠냐. 너 제발 사람답게 살라고 남긴 거다. 어머니, 비켜라. 내 아들은 내가 지킨다.
저런 돈 몇 푼이 아니라 법으로, 정의로 지킬 거다. 나는 아들을 일으켜 세우고 사돈을 향해 문을 가리켰다. 나가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며칠 후 법정 안은 냉기로 가득했다. 사돈 측 변호인단은 화려했다. 국내 굴지의 로펌 변호사들이 질비하게 앉아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반면 내 옆에는 낡은 양복을 입은 국선 변호사와 강청석의 김영감, 그리고 복순이가 전부였다. 재판은 예상대로 흘러갔다. 사돈 측은 모든 계약이 합법적이었으며 내가 치매기가 있어 억지를 부린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남편의 서류가 조작된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억지까지 부렸다. 판사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지고 방청석이 술렁거렸다. 이대로라면 승산이 없어 보였다. 돈과 권력 앞에서 진실은 힘없이 짓밟히는 듯했다. 그때였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김 영감이 벌떡 일어나 내 변호사에게 USB 하나를 건넸다. 변호사는 판사에게 증거 제출을 요청했다. 사돈 측 변호사가 펄펄 뛰며 반대했지만 판사는 받아들였다. 법정 스피커에서 치지직하는 잡음과 함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야, 박서방 이름으로 된 임연 계약서 그거 다 파기했지. 그 늙은이가 절대 모르게 해야 해. 병원 수익금 빼돌린 거 들키면 우리 다 죽어. 걱정 마십시오, 회장님. 그리고 그 며느리. 어차피 쥐뿔도 모르는 노인네 아닙니까? 적당히 겁주면 알아서 떨어져 나갈 겁니다.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것은 사돈의 목소리였다. 며칠 전 복순이가 일하는 고급 한정식집 별실에서 사돈이 부하 직원과 나눈 은밀한 대화였다. 서빙을 하러 들어갔던 복순이가 기지를 발휘해 앞치마 속 휴대폰으로 녹음해 둔 결정적인 증거였다. 설거지나 하는 늙은이라고 무시하며 맘 놓고 떠들었던 그들의 오만이 스스로의 발등을 찍은 것이다. 사돈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는 변호사를 쳐다보며 삿대질을 해댔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녹음 파일은 계속해서 흘러나왔다. 사위놈이야 뭐. 바지 사장으로 세워놨으니 언제든 버리면 그만이고. 방청석에 앉아있던 아들 성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잔인한 진실이었지만 반드시 마주해야 할 진실이었다. 판사가 안경 너머로 사돈을 싸늘하게 쳐다보며 말했다. 피고 측, 이 녹취록에 대해 반론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다. 남편의 낡은 서류 가방, 친구들의 땀 냄새 나는 노력, 그리고 나의 인내가 하나로 뭉쳐 거대한 바위를 깨트리는 순간이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진실, 그리고 사람의 진심이었다. 판사의 망치가 허공으로 들렸다. 그 순간 나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다. 길고 길었던 겨울이 끝나고 있었다. 판결이 확정되고 한 달 뒤 나는 아들의 집을 나왔다. 짐이라고 해봐야 옷가지 몇 벌과 남편의 사진, 그리고 그 낡은 서류 가방이 전부였다. 현관 앞에 선 아들 성재의 얼굴은 헬쑥했다. 며느리와의 이혼 소송, 병원 정상화 문제로 시달린 탓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예전처럼 겁쟁이의 그것이 아니었다. 어머니, 정말 안 모셔도 되겠어요? 넓은 집 구해서 같이 살아요. 제가 잘할게요. 아들의 목소리가 물기를 머금고 떨렸다. 나는 아들의 옷깃을 매만져 주었다. 이제야 비로소 의사 가운이 제 몸에 맞는 옷처럼 보였다. 사돈네의 꼭두각시가 아닌 제 힘으로 환자를 돌보고 병원을 꾸려가야 할 진짜 원장이 된 것이다. 아니다. 내가 나를 모시는 게 효도가 아니야. 내가 내 인생 똑바로 사는 게, 그게 나한테는 제일 큰 효도다. 어머니, 병원 지분 30%는 정리해서 내 노후 자금으로 쓸 거다.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렴. 이제부터는 누구 핑계 대지 말고 내 두 다리로 버티고서
알겠지? 아들은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런 아들을 한번 안아주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택시에 올랐다.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아들의 모습이 백미러 속에서 점처럼 작아졌다. 서운함보다는 후련함이, 걱정보다는 믿음이 앞섰다. 탯줄을 끊어내듯 나는 70이 넘어서야 아들과의 질긴 의존의 끈을 끊어낸 것이다. 내가 새로 둥지를 튼 곳은 시장통이 내려다 보이는 18평짜리 작은 아파트였다. 강남의 그 으리으리한 대리석 바닥집에 비하면 초라할지 몰랐다. 하지만 이곳은 온전히 내 집이었다. 내 이름이 적힌 문패가 있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불을 끄고 켤 수 있는,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나의 왕국. 보글보글 주방에서 된장찌개 끓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나는 뚝배기 뚜껑을 열고 간을 보았다. 짭짤하고 구수한, 딱 내가 좋아하는 옛날식 된장 맛이었다. 며느리가 냄새난다고 질색하던 청국장도 이제는 마음껏 끓일 수 있었다. 환풍기를 켤 필요도, 눈치를 보며 창문을 활짝 열어젖힐 필요도 없었다. 이 집의 주인은 나니까. 딩동. 현관벨 소리에 나는 서둘러 앞치마에 손을 닦았다. 문을 열자 양손 가득 휴지와 세제를 든 복순이와 김 영감님이 환하게 웃고 서 있었다. 아유, 냄새 좋다. 이게 사람 사는 집 냄새지. 복순이가 들어오자마자 코를 킁킁대며 너스레를 떨었다. 김 영감님은 쑥스러운 듯 화분 하나를 내밀었다. 이거 산세베리아라고 공기 정화에 좋다더군요. 새집 입주 축하합니다. 박 여사. 우리는 작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화려한 반찬은 없었다. 내가 끓인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시장에서 사온 수육 한 접시가 전부였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식탁이었다. 복순이가 상추에 고기를 싸서 내 입에 넣어 주었다. 경호가, 많이 먹어. 너 그동안 맘고생하느라 살 빠진 거 봐라. 이제 다 보상받아야지. 그래요. 박 여사 덕분에 나도 10년은 젊어진 기분이요. 죽은 줄 알았던 내 회계사 자격증이 아직 쓸모가 있더구먼. 김 영감님의 말에 우리는 와하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가 좁은 거실을 가득 채웠다. 서로의 굽은 등을 어루만져 주던 친구들, 피를 나눈 가족보다 더 진한 연대감으로 뭉친 이들이 내 곁에 있었다. 나는 밥숟가락을 뜨며 목이 메어 잠시 멈칫했다. 뜨거운 밥 한 덩이가 식도를 넘어가는 그 느낌이 살아있다는 감각을 일깨워 주었다. 식사를 마치고 친구들이 돌아간 뒤 나는 베란다 창가에 섰다. 해질녘 붉은 노을이 도시를 감싸 안고 있었다. 거실 깊숙이 들어온 노을빛이 장식장 위에 놓인 남편의 사진을 따스하게 비추었다. 나는 사진틀을 집어들고 셔츠 소매로 유리를 조심스럽게 닦았다. 여보, 나 잘했지?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말없이 웃고 있었지만 오늘따라 그 미소가 그래, 장하다 박경옥하고 말해주는 것 같았다. 당신이 준 선물 허투루 안 쓰고 잘 지켰어요. 성재도 이제 제목할 거고 나도 이제 내 인생 살 거예요. 나는 남편의 사진 옆에 얼마 전 친구들과 찍은 내 사진을 나란히 놓았다. 그 사진 속에 나는 활짝 웃고 있었다.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시어머니도 아닌 그저 박경옥이라는 이름 석자를 가진 여자의 얼굴이었다. 뺨을 맞았던 그날의 치욕은 이제 기억조차 희미해졌다. 상처는 아물었고 그 자리에 굳은 살이 박혀 더 단단해졌다. 나는 창문을 열었다. 시원한 저녁 바람이 불어와 내 희끗한 머리카락을 흐트려 놓았다. 어디선가 밥 짓는 냄새가 바람을 타고 실려왔다. 그 평범하고도 위대한 냄새를 깊이 들이마시며 나는 나직이 중얼거렸다. 아, 좋다. 참, 좋다. 서쪽 하늘로 넘어가는 해가 내 작은 집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것은 내 남은 인생에 내리는 축복과도 같은 빛이었다. 나는 그 빛 속에서
오래오래 서 있었다. 내일은 복순이랑 꽃 구경이나 가야겠다.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세상은 다시 분홍빛 벚꽃으로 뒤덮였다. 나는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떨어지는 꽃잎을 바라보고 있었다. 무릎 위에는 일담한 시집 한 권이 놓여 있었고 곁에는 보온병에 담아온 따뜻한 둥글레차 향기가 은은하게 피어올랐다. 저 멀리서 익숙한 걸음걸이가 보였다. 양손에 무거워 보이는 과일 바구니를 든 남자. 내 아들 성재였다. 1년 전 파리하게 질린 얼굴로 내 뒤에 숨기만 했던 그 유약한 남자는 이제 없다. 조금은 그을린 얼굴, 넥타이는 풀어헤쳤지만 눈빛만은 단단해진 중년의 사내가 나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어머니,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들이 내 옆에 앉으며 이마에 땀을 닦았다. 나는 손수건을 꺼내 아들의 이마를 톡톡 두드려 주었다. 아니, 꽃 구경하고 있었다. 병원은 좀 어떠니? 아직도 많이 바빠? 네, 정신없어요. 예전처럼 직원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직접 뛰어야 해서요. 그래도 마음은 편해요. 진짜 제 환자들이 생겼거든요. 아들은 빙긋 웃었다. 그 웃음이 참 맑았다. 사돈네 그늘에서 벗어난 병원은 규모가 절반으로 줄었다. 화려했던 인테리어도 소박해졌고 수익도 예전만 못하다고 했다. 하지만 아들은 이제야 비로소 의사로서 숨을 쉬고 있었다. 밤마다 쫓기듯 술을 마시지도 않았고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주눅 들지도 않았다. 참, 어머니, 그 소식 들으셨어요? 그 사람. 아들이 말끝을 흐렸다. 전 며느리 이야기였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친정아버지 회사가 공중분해되면서 빚쟁이들에게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화려했던 강남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고 지금은 어디 월세방을 전전한다는 이야기. 아들은 내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나는 담담하게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됐다. 굳이 알 필요 없다. 각자 지은 업보대로 사는 거지. 미워할 것도 고소해할 것도 없어. 나는 이제 내 인생 살기도 바쁘다. 아들이 안도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한참이나 말없이 앉아 봄바람을 맞았다. 과거의 상처를 굳이 헤집어 꺼내지 않아도 함께 앉아있는 이 침묵이 편안했다. 이것이 가족이었다. 돈으로 묶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굽은 등을 토닥여줄 수 있는 사이. 어머니, 이번 주말에 복순 아주머니랑 김 어르신 모시고 식사 한번 해요. 제가 맛있는 거 살게요. 그래, 그러자. 복순이가 내가 사는 곡이라면 아주 환장을 하더구나. 우리는 소리내어 웃었다. 벚꽃잎 하나가 내 어깨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부시게 파란 하늘 어딘가에서 남편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을 것만 같았다. 50억이라는 돈, 그것은 분명 큰 돈이었지만 내게 남긴 진짜 유산은 그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잊고 살았던 나 자신이었고 잃어버릴 뻔했던 아들이었으며 곁에 있는 친구들이었다. 남편은 그 낡은 가방 속에 내 남은 인생을 통째로 선물하고 떠난 것이다. 아들이 돌아가고 난 뒤 나는 천천히 집으로 향했다. 시장통을 지나며 콩나물 1,000원어치를 샀고 단골 생선 가게에서 고등어 한 손을 샀다. 내 작은 아파트, 내 부엌으로 돌아가 저녁을 지을 것이다. 보글보글 찌개 끓는 소리가 나고 창가에는 노을이 질 것이다. 그 평범하고도 위대한 하루가 내게 남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나는 주머니 속에서 남편의 낡은 사진을 꺼내어 한번 쓰다듬고는 다시 품에 넣었다. 여보, 나 오늘도 잘 살았어요. 내일도 그럴 거고요. 봄이었다. 빈손이라 조롱받던 내 손에는 이제 따뜻한 저녁거리와 내일의 희망이 가득 들려 있었다.